오래전 월맹군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공포의 존재로 떠오른 한국군은 가는 곳마다 기적같은 승전보를 쏘아 올렸지만 전쟁이란 것이 늘 그렇듯 그만한 승리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장에서 사라진 일부 병사들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수색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정글답게 매번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고 끝내 동료들로 하여금 실종 대원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월맹군 기지 안에는 한 번 잡혀 들어가며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악명 높은 감옥이 있었는데 당시 이곳엔 한국인을 포함 적지 않은 연합군 포로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맹군은 한국인을 그곳에 가두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탈옥 사건이 없었던 그곳이 단 한 명의 한국인에 의해 모든 기록이 깨지고 만 것이죠. 1973년 3월 주월 한국군 사령부는 당당한 개선식과 함께 공식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철군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주요 쟁점은 전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어느 선에서 책정될 것인지 그리고 생사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병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였는데 귀국 보고에서 사령관이 포로나 실종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이들은 현지에서 전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철군한 지 정확히 5일 후 한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사했다고 생각하여 무덤까지 만들어놨던 병사 한 명이 살아 돌아온 것인데 그는 월맹군과 한국군의 최대 결전지였던 안케페스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그 충격을 더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과정을 알 수는 없으나 그가 10개월간 포로로 잡혀 있었다는 사실에서 격전 직후 겨우 숨이 붙어있던 그를 월맹군이 발견해 잡아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때 이 소라는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던 그의 묘지를 철거한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전문가들은 32만 명의 군인들이 8년 동안이나 상존해 있었음에도 단 한 명의 실종자나 포로가 나오지 않은 이상한 전쟁이라며 그동안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던 군 당국이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등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며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듯 했지만 한 참전 군인이 자신도 월맹군의 포로였다며 해당 문제를 여론화시키자 관련 이슈들은 또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교관이었던 그는 베트콩과 월맹군이 베트남 전역에서 총 걸기했던 이른바 부정대공세 당시 시내 한복판에서 월맹군에게 사로잡혔지만 군은 이를 실종자로 처리했다며 울분을 토했고 천신만고 끝에 캄보디아로 탈출했다가 극적으로 귀환한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같은 포로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단연 뜨거운 이슈였는데 3,000명에 달하는 미군 실종자와 전쟁 포로들의 수에 비해 월맹에서 자체적으로 풀어준 미군은 고작 600명이 채 되지 않았고 이들은 고국에 돌아가 전쟁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돌아오지 못한 나머지들에 대해 국가가 적극 나서 실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참전군인 가족들의 끈질긴 항의를 받기도 했죠. 일단 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포로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월남전에서 특히 실종자들이 많았던 이유는 환경적 특성상 전선이 따로 없는 게릴라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군의 주요 임무 자체가 깊은 정글에서 활동하는 베트공들을 소탕하는 일이었고 단순히 수색전 외에도 연합군과의 합동작전 등 크고 작은 작전들이 무려 6만 회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8명의 실종자가 있다고 밝혔으나 활동 무대의 특성상 비공식적인 수를 합하면 적어도 수백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던 찰나 마침내 최근 월남전과 관련한 CIA의 기밀 첩보 문서가 공개되면서 모든 비밀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CIA와 미 국방성 문서 곳곳에는 한국군 포로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언제 어디서 목격되었고 어떤 과정으로 포로가 됐는지 비교적 자세히 기록돼 있었는데다 10명의 포로 외에도 미처 조사하지 못한 필름이 400통 이상 더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미군 그린벨의 소속이었던 한 한국인이 작전 중 월맹군에게 사로잡혔는데 혼자 힘만으로 그곳을 탈출한 최초의 포로가 되어 미군은 물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25살의 나이로 군 입대를 해서 4년간의 장교 훈련을 받은 그는 특히 낙하산 훈련과 특공대 훈련에서 1등으로 수료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아 입대 6개월 만에 월남전 지원 특수부대에 배치됐습니다. 첫 임무는 미군 포로 수용소를 습격하여 잡혀있는 미군들을 구출하는 것. 작전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됐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마무리됐지만 문제는 복귀하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매복 중인 베트공들의 기습을 받아 전투가 벌어졌는데 수적으로 열세임을 깨달은 그는 3명의 부하를 살리기 위해 후퇴를 명령하는 한편 자진해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거친 수용소 생활에서도 성경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절박함 속에서도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이곳을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잠시 수용소의 경계가
전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냅다 내달리기 시작한 그는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단 한 군데도 부상당하지 않은 채 무사히 본부로 찾아오는 기적을 보여줬고, 이에 부대 전체가 열광의 함성에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월맹군 포로 수용소의 정확한 위치와 주요 부대의 배치 내용까지 파악했던 터라 그는 즉시 그린벨의 대원으로 임명받음과 동시에 또다시 미군 포로들을 구출하는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마치 운명의 장난이듯 그는 두 번째로 포로로 잡히고 말았는데요. 첫 탈출을 개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으로 다시 한번 탈출의 기회를 노렸지만 이미 적군에게 유명해진 그는 특별관리 대상이 된 지 오래 결국 모진 고문과 함께 월맹의 최북단에 위치한 수용소로 이송되고 말았는데요. 이곳은 당시 소련과 중국, 북한 등 공산국가로 보내지기 직전의 포로들을 집합시킨 곳이었고, 그만큼 차원이 다른 살벌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생각해도 탈출을 시도한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만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는 순간적으로 기막힌 탈출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사무실로 불려간 그는 그곳에서 월맹군 장교 4명과 권총을 가진 경호원 1명을 마주했는데 갑자기 실탄 한 발만 장전해서 탄창을 몇 바퀴 돌리더니 그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용소 고위 관계자들은 하루하루 일과가 너무나 심심했던 나머지 포로들을 데려다 러시안 룰렛을 매일 한 번씩 했는데 그는 이것이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본능적으로 파악. 그때부터 기상천외한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신의 차례가 되돌아올 때까지 보통 일주일이 걸린다는 사실에서 그는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4초 안에 현장을 무력화시키고 약 100m 밖에 떨어진 메콩강에 뛰어들겠다는 4초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룰렛 차례에서 반드시 총알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사무실에 불려간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며 제발 총알이 들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확률은 정확히 6분의 1. 하지만 권총이 자신의 손에 넘어온 순간 그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고 자신의 머리에 갖다 대는 척하다가 가장 경계하는 표정의 상대방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는데 놀랍게도 상대는 총소리와 함께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죠. 특공대 훈련에서 1등으로 수료한 실력답게 그린베레의 무술을 마스터한 그에게 현장에 남아있던 월맹 장교들은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뛰어가 강물에 입수한 그는 특수전 훈련 때 배웠던 대로 뛰어든 그 물속 바로 그 위치에서 10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월맹군들이 강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퍼붓는 와중에 잠깐 숨을 쉬기 위해 올라와 보니 그들은 예상대로 강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200m쯤 떨어진 강물에 사격을 하고 있었죠. 군인들과 악어 그리고 5m 이상 되는 거대한 물뱀들을 피해 가까스로 월맹군 주둔 지역을 벗어난 그는 밀림 속에서 몇 날 며칠을 버티며 개구리를 잡아먹거나 심지어 4m 이상 되는 뱀을 잡아 나무 위에 걸쳐 말리며 일주일을 버티기도 했는데요. 이따금씩 들려오는 비행기 소리에 그쪽이 미군 주둔지라 판단, 계속해서 밀림을 걸어갔고 마침내 정찰 중이던 헬기 조종사에 발견돼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탈출한 자가 없었던 포로 수용소를 2번이나 탈출하는 기적을 보인 그의 이름은 바로 임종덕 대위. 부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직접 포로가 되길 자처한 그의 영웅적 행동들은 이후 미군의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고, 영화보다 더 영화와 같은 탈출 스토리에서 특히 러시안 룰렛 장면은 디어 헌터라는 영화의 소재로도 쓰이며 이같이 기막힌 소재를 제공한 대가로 당시 영화사로부터 15만 불에 상당하는 페이를 지불받기도 했죠.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포기할 줄 모르는 한국인의 강한 의지가 이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건 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발열 37.5도가 4일 동안이라는 규칙은 강제가 아니었다는 해명에 대한 소식입니다. 일본은 최근 발열 4일 규칙을 삭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으로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변해 불행하게 된 사례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후생노동성이 2월 17일에 규칙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보건소나 병원 등에서 엄격하게 지켜본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4월 2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카토 후생 장관이 발열 후 4일 이내에는 반드시 자택에서 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 언론인 코니시 카치야 씨는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인의 발언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다면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다.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아베나 내각이나 왜 저렇게 비슷할까요? 변명이라고 하는 꼴이 우습네요. 다음 뉴스는 트럼프와 인텔이 미국의 새로운 프로세서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는 10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대한 후속 보도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주요 프로세서 업체와 협의 중이라는 기사의 대상 기업은 인텔과 애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제조업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은 끔찍할 정도인데 텍사스에 애플의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는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들은 총체적인 사기성 발언이며 심각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희망에 의해 인텔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발언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10년 이상 해외에서 뿌리 내려온 미국의 제조업 시스템은 이번 C19로 쉽게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사의 말미에는 애플이 돌아올 것이라고 보지 마세요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쉽게 말을 하지만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몇 년의 임기 동안 정치인들은 마음대로 하지만 그 후유증과 책임과 수습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미국이 어쩌다가 트럼프를 만나서 저 고생을 할까요? 다음 뉴스는 하와이의 실업률이 34%에 달하는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에는 하와이의 66만 명의 근로자 중 약 21만 6천 명이 관광산업에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와이로 가던 매일 3만 명의 비행기 승객이 하루 756명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하와이주 전체의 근로자의 13%를 차지하는 식당 종업원들은 식당이 문을 닫고 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연봉 3만 달러의 근로자들이 졸지의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하와이는 임대료를 포함한 미국 소비자 상품과 서비스들이 미국 평균보다 약 18% 더 비쌉니다. 이런 와중에 하와이는 2021년까지 관광산업이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관공서는 연일 줄을 서고 있으며 조속한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은 6일 동안 2만 4천 개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들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라스베가스가 이러한 실업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하와이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C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은 이제 시작인데 큰일 났네요. 마지막 뉴스는 일본은 최첨단 전투기 개발 능력이 없다는 아주 단정적인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특집 기사는 시작부터 일본이 개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국뽕들 뿐이다. 그것은 야밤에 헛꿈을 꾸는 망상가들이다 라고 합니다. 일본이 F-35A를 도입하면서 일본에서 생산 조립한다고 홍보를 했지만 사실은 더 비싼 돈을 내고는 아무것도 배울 수도 없다고 합니다. 계약 체결에 따른 FACO는 F-35A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최종 조립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담당해야 할 구성 요소에 생산도 거의 없으며 기술 이전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엉뚱한 조립을 하기 위해 높은 초도 비용과 높은 조달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이 정말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기를 원했다면 미국을 파트너로 삼으면 안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차피 처음부터 기술을 이전할 마음이 전혀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과 비밀 계약을 하고 전투기 공동 개발에 나섰다면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실질적인 데이터도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스스로 개발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산과 조직 자체가 소극적으로 짜여 있다고 했습니다. 진작 전투기 개발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허세로 일본 국민을 속였다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이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기를 원하는 기자의 분노와 폭로가 뒤섞여 있는 기사네요. 어디 일본의 거짓과 허세가 전투기뿐이겠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일본 제조업의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똥꼬집과 헛소리를 보면 알 수 있죠.